안녕하세요. 문제가 좀 쉬웠나요? 이게 이런 예상문제 풀이반이라는 강의를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봐서 일단 문제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거기서 지문을 많이 바꾼 경우는 서너 개까지 바꿨고요. 지문 2개는 최소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수준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험을 다 잘 보신 것 같아요. 평균도 한 78점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제일 잘 보신 분은 1개를 틀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험을 좀 해설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기본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중요 판례 또는 중요 조문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시간상 그렇게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나눠드린 프린트하고 그냥 판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늘 2회 그리고 4월 21일 날 2회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시험은 3회까지는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을 보고요. 4회는 이제 부속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해설 강의는 관련된 해설 강의는 이 문제 해설 말고요. 강의는 근기법하고 노조법만 할 겁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만 할 거고, 이제 최종 정리 강의할 때는 그때도 최종 정리 강의할 때도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조문으로 이제 조문하고 조문에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 중요 판례를 할 거고, 그리고 그때도 부속법령은 따로 강의는 안 하고요. 그냥 봐야 될 조문, 그리고 출제 조문을 포함해서 봐야 될 조문을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서 접수는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어요? 벌써 끝났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번 먼저 볼게요. 1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 6조 1항에.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법원이. 다음 두 번째,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규약뿐만이 아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걸 자치법규라고 하죠. 자치법규. 이 자치법규도 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3자한테는 적용 안 되겠죠.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람이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같은 건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고요. 3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부의 그 소속기관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행정해석, 오타가 있네요. 행정해석이죠. 행정해석은 우리 시험에는 행정해석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리회시, 지침, 예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리회시, 지침, 예규 다 똑같은 말이고 모두 다 우리 노동법의 법원은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 노동법의 법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4번,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노동관습법이 되는 거죠. 노동관습법이. 그래서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해설을 보시면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두 번째는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에는 이제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노동법의 법원이. 이제 실제 이제 2차에서는 이런 판례를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판례를 암기할 때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규범적 사실, 두 번째는 사실상 제도, 이런 거죠. 이런 게. 뭐 1차에서는 그냥 눈에만 익혀두시면 됐는데 실제 2차에서는 그런 그 핵심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그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2차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그런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실제 이제 몇 번 연습을 하시면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다음에 5번. ILO 100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ILO 핵심 협약이 10개입니다. 10개. 뭐 5개 분야죠. 우리 해설 보시면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거, 뭐 단결권 보장과 관련된 거, 차별금지와 관련된 거,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된 거,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거에서 총 10개입니다. 각각 2개씩요. 그 중에서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만 비준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우리 노동법, 우리 국회에서 다 비준을 했습니다. 9개. 그 중에 하나가 ILO 100호 협약이 들어가 있죠.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건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이죠. ILO 비준 협약이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죠. ILO 비준 협약이. 근데 이 100호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됐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2번. 노동법 등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렵죠.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실제 정답률이 한 30 몇 프로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노동사법이 제정됐죠. 1953년에. 경기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4개가 이제 1953년에 제정이 됐죠. 1번 맞고요. 그래서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12조에 있습니다. 그 당시 12조. 지금은 의미 없어요. 지금은 12조라는 것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당시 노동조합법 12조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이 됐었어요. 그렇게 맞고요. 다음에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있었다. 이건 복수노조 금지는 우리 1987년도 노조법 개정에 입법이 된 겁니다. 1987년도 그 노조법 개정에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4번. 미국의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맞죠? 그래서 이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었죠.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5번. 우리나라 재연행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권이죠. 재연업법에 있었습니다. 재연업법에 있었는데 1963년 30원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30원법. 거기까지 기억해 두세요. 30원법에서 삭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3번. 32조 근로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입법자 재량이란 얘기입니다. 입법자 재량.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 정한 법률이 뭐죠?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자한테 재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량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재량이 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진다. 32조 1항하고 2항에 있죠. 근로의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근로의 의무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 4번을 보시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헌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로의 권리를.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그러니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건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국민.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 헌재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라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말씀드렸고요. 5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거기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보시면 거기 32조 1항이 나와 있는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문제집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임금하고 최저임금을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4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재는 단체 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얘기는 상대적 권리란 얘기죠. 상대적 권리. 절대적 권리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있고 상대적 권리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요. 상대적 권리는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당연히 노동 3권은 상대적 권리다.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일단 헌법 33조 1항에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된다라는 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33조 1항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듯이 우리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이 되든지 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라는 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맞고요. 다음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33조 3항에 있죠. 33조 3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단체 행동권이죠.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률로서. 이 단체 행동권 자리에 단결권이 들어가거나 단체 교섭권이 들어가거나 노동 3권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무조건. 3번. 노동 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우리 헌재에서 노동 3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노동 3권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사회권적 성격도 있고 자유권적 성격도 있다라는 거죠.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성격,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4번, 5번, 정답 5번이죠.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우리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로자가 노동 3권을 갖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 3권을 갖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 근기법상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 형법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죠.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 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근로계약까지 체결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으면은 일단 구조 위반이 된다는 거죠. 중간 착취 배제 구조 위반이 된다는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
3번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뭐 법조문 그대로죠. 7조 강제근로 금지, 강제근로 금지고요. 그리고 4번 금기법 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의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해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판례죠. 뭐 작년에도 나왔던 판례고요. 작년에 이제 실제 기출된 판례입니다. 근데 사회적 신분이 그 지위의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그 다음에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거기까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공무직 근로자, 이 공무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차별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 그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냥 공무원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례가 또 나오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 판례도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2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결입니다. 전원합의 재판결. 다음 6번 금기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 이건 이따 정답은 1번이죠.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그 해설 강의 끝나고 나서 뭐 이 오늘 뿌린 트물이 있죠. 거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7번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근로기준법 114조에 나와 있죠.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이죠. 이건 맞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지만 금액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2번 시용기간 중에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라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이 아니고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명시하도록 돼 있죠. 체결할 때뿐만이 아니고 변경할 때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17조 1항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4번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판례 입장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뒤에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하는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임금 반환 약정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죠. 근데 연수금 반환 약정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임금 반환 약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다음 8번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그 위반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거. 기억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9조 1항에 나와 있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니은번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17조 위반이 될 뿐이죠. 17조 위반이 될 뿐이지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구두로 해도. 근데 이제 실제 구두로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확실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확실성이 담보가 안 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맘대로 임의로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명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여야 한다가 틀린 거죠. 신청하여야 한다. 근데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이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 근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실제는 거의 실무상으로는 활용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냥 시험엔 나와요. 아직도. 디귿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리을번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가 여성 또는 연소근로자인 경우 취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그에게 귀양료비를 지급해야 된다. 우리 19조 2항을 보시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양료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취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틀린 거죠. 취업 목적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 리을번 틀렸고요. 민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 명시 사항이 아니고 일반 명시 사항이죠. 일반 명시 사항. 이건 뭐 다 그 정답률을 보면은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서면 명시 사항, 일반 명시 사항 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그러니까 일반 명시사항까지 암기를 하세요. 그 세 가지까지. 지금은 뭐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 2호 있잖아요. 시행령 8조 2호.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9번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아닌 평소의 소행과 근무 성적, 당해 징계 처분 사유의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오죠.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인노무사가 되시고 이제 뭐 인사위원회 이런데 징계위원회 이런데 참여하실 기회가 있는데 그때 가시면은 이제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한 평소 뭐 성적, 근무 성적이나 뭐 포상 성적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원래는 뭐 해고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단계 정직으로 낮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2번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 후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가장 최근 판례죠. 과거에는 가정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위장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 당시, 고용 당시의 사정만 고려해서 해고를 정당한 해고 여부를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용 당시뿐만이 아니고 해고 당시까지 고려하자는 거죠. 이 판례 입장이. 해고 당시까지 고려하자. 그래서 맞고요. 3번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생활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생활에서의 아무리 비행이 있어도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으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4번 취업규칙에 따라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 혐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 대상자가 이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아닙니다. 일단 소명기회를 주면 돼요. 소명기회를 주면 되고 만약에 징계 사유가 4가지라면 그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소명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5번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징계 사유가 3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만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워낙 규책 사유가 커서 그 한 가지 사유만 가지고 해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0번 징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필요하지만 징계 수단의 정당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잘못이 있을 때는 뭐 이런 정도 처벌을 했었는데 갑자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를 한다는 거죠. 과잉징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맞고요. 다음 2번 앞에서 나온 판례하고 비슷하죠.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회만 주면 됩니다. 기회를 줬는데 당사자가 소명을 안 했다. 그건 소명 기회를 준 거예요. 소명 기회를 준 거다. 3번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는 재심 과정까지 있어요. 근데 초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를 안 했어요. 근데 재심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그 절차 위반의 잘못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맞고요. 4번 징계위원회에 무자격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종족수가 충족된다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원들을 뭐 4명을 참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2명만 참여를 한 겁니다. 노동조합원이. 근데 2명만 참여를 했어도 과반수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경우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5번 징계 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내일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오늘 통보를 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면 소명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소명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 11번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고 하여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단 정당성을 추정을 하죠. 정당성을 추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1번 맞고요. 다음 2번 징계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반 징계 절차를 밟아 동일한 징계 사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다. 이건 지금 한 번 잘못했는데 2번 징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반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3번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징계 사유를 규정하였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징계 규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를 징계할 때 반드시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취업규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 있고요. 4번 사용자가 징계 절차 하자를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반되는 게 아니죠. 제대로 징계가 확정이 안 된 거죠.
징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절차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용자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기존의 절차를 취소하고 새로 징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징계할 수 있다. 5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해서 그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12번 경영상 이에 의한 해고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한 기업의 일부 영업 부분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된다.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이고요. 2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근로자 집단의 대표와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3번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는 1항부터 3항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한 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협의 절차를 위반했어요. 협의 절차를 위반했어도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반드시 정리해고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재고용 의무가 발생했을 때부터 확정 판결이 났을 때까지 그때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근로자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때는 이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이것도요. 그리고 5번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 판단에 참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느냐,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다음에 13번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인 사업의 양도인사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이 틀렸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사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고요. 다음 2번 상시근로자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 9명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에 30일 전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일단 그 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정리해고할 때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10% 이상 정리해고할 때, 그리고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정리해고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 99명 이하인 사업장이니까 10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9명 이상이니까 정리해고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원래 9명만 신고를 하면.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서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죠. 5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고요. 4번 경영상 이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는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한다. 정리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정리해고도 해고니까 당연히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리고 5번 사용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 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조치는 사용자가 아니고 정부가 취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정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14번 부당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는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암기하셔야 되고요. 1번 틀렸고요. 그리고 정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정지되는 경우 없다라고 그랬어요. 노동위원회 후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무조건 틀린 질문이고요. 3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이 아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이죠. 근로자가 이제 감정적인 이유로 그 사업장을 다시 가기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기 싫어할 수도 있다. 그리고 4번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긴급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긴급 이행명령은 부당 노동행위에만 적용이 되죠. 우리 부당해고에서 비슷한 제도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고요. 5번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따라서 당사자를 신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게 직권주의죠. 직권주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에 15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된다. 일단 30일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하고 조금 전에 구제명령 이행기간 그것도 30일이죠. 구제 30일 두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1번 맞고요. 2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2번 틀렸고요. 3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간. 조금 전에 구제명령 이행기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은 15일 이내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번 맞고요. 4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지정된 기한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이 틀린 지문이죠. 중간에 일단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냈을 때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라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가 되면 반환해야 되죠. 당연히. 그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16번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직접불 원칙 때문에 그렇죠. 직접불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금 채권 양도는 가능한데 직접불 원칙 때문에 회사는 양도인,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자한테. 그러면 이제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서 그 근로자가 양수인한테 다시 이제 그걸 지불하겠죠. 1번 맞고요. 2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사용자가 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채권은 일단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 지급 대신해서 채권을 지급하는 건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근데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게 아니고 임금 지급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거죠. 담보로서의 효력. 3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퇴직금도 임금이죠. 퇴직금도 임금이에요. 근데 그 임금 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2분의 1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이니까 상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계를 할 수 없다. 맞고요. 4번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법조문에 근로 성과가 아니고 근로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근로 시간. 47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다음 5번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급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일단 사적 영역으로 넘어갔죠. 사적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포기하게 할 수가. 미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위반이에요. 무효입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인데 이건 지금 미리 포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6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습니다. 16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이게. 그래서 거의 한 2분 정도만 맞추신 것 같아요. 2분 정도. 나머지는 다 틀리신 것 같고. 다음에 17번 통사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떠한 임금이 통사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고정성이란 요건이 최근 판례로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2번 임금의 지급주의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사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상여금을 3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해서 통사임금이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정기적으로만 지급을 하면 그것도 정기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3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사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사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그렇죠. 통사임금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키는 노사간 합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근로자가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불리하죠. 근로자한테. 그래서 무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4번 재직조건부 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통사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직조건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통사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통사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근데 지금 고정성이 없어졌잖아요. 고정성이 없어져서 이제 재직조건부 임금도 당연히 통사임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정답 4번이죠. 다음 5번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거기 정기성,
성격입니다. 일률성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일률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되죠.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해설 보시면은 24년 12월 19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사임금의 요건이 있죠. 이게 이제 새로 바뀐 대법원 통사임금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고정성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재직조건부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당연히 통사임금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성과금은 똑같아요.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성과금은.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해서 변하지 않는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사임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그거예요. 재직조건부 임금하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다음에 8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보세요. 해설. 3년 이외 1년 3천만 원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3213이라고 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이제 2, 3, 4, 5번은 다 틀린 겁니다. 2번은 명단 공개는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행령이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노동부 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법인의 명칭, 주소를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이것도 시행령이고요. 4번 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것도 3개월입니다. 다음 5번 임금 등 체불 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된 업무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크다. 다음에 19번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거기 시행령 31조 해설 한번 보세요. 시행령 31조. 이게 앞부분까지 다 이걸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연구개발, 연구업무. 연구자가 들어가면 일단 해당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 또는 분석 업무. 그리고 취재, 편성, 편집 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그리고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조사 업무는 없습니다. 여기 조사 업무. 있을 것 같은데 없죠?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20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1번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되는 경우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2번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일단 그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데 임금 보전 방안까지만 강구하면 되는 건 3개월 이내까지고 3개월을 초과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3개월을 초과했을 때. 이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서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일단 그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 요건은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라고 되어 있죠.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9가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4번 지문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 거기도 틀렸지만 그 뒤에 있죠. 변경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 법조문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보건업계에 대해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9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9가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59조와 관련돼서는 일단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대상 사업 기억하셔야 되죠. 대상 사업은 운송업하고 보건업입니다. 크게는 운송업하고 보건업인데, 운송업 중에서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된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된다는 것까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험 해설을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프린트물하고 판례들을 좀 보겠습니다.